안녕하세요. 저희는 포항 지진 사례 분석과 거버넌스 설계라는 주제로 발표할 811 팀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주제로 발표할 A11의 국제학부 조성주, 지리교육과 이지훈입니다. 자정진 수업 전 아침 8시 그리고 밤 11시마다 만나서 발표를 준비했다는 의미에서 세븐일레븐이 아닌 811이라고 팀명을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간이 지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지훈하구님은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주제는 저희 지리교육과 전공 수업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포항 지진이 인공 지진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신 분이 우리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의 이진한 교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017년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낳았던 포항 지진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 지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례를 통해 위험사회 속 성찰적 근대화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고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나는 이제 지진이요. 포항의 파괴자가 되었다. 오펜하이머가 핵실험 직후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했던 말을 오마주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포항 지진이 인간이 만든 기술인 지열 발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제 및 사례 선정 이유입니다. 발표 준비 당시였던 11월 포항 시민들의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몇 달 전이 수능이었는데 포항 지진은 2017년 수능을 일주일 연기하게 만든 주범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포항 지진은 우리와 동떨어진 재난이 아니며 본래 자연재해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영상 강의에서 다뤘던 위험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포항 지진이라는 구체적 사례에 5강에서 다룬 개념을 적용하여 위험과 불확실성이 우리 주변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를 전하고자 해당 주제와 사례를 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주요 개념과 용어입니다. 인공지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간이 핵폭탄 등에 의해 지각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발생한 유도지진,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던 지진이 인간의 영향으로 촉발된 촉발지진입니다. 발표에서 다룰 포항지진의 경우는 촉발지진에 속합니다. 다음으로는 포항지열발전소가 사용한 EGS라는 지열발전 방식인데요. EGS 방식은 지하 깊은 곳에 물을 주입하여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고온의 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동영상 강의에 나왔던 위험 거버넌스 관련 용어입니다. 위험 평가는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이것이 미칠 피해의 유형, 심각성, 발생 확률 등을 탐색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는 위험 평가 후 위의 요소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거나 변형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소통은 위의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과 일반인의 인식 차이를 줄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포항 지진과 관련된 간단한 정보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14시 29분경 포항시 북구 북쪽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포항 지진은 1978년 이래 기상청 관측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이 된 지열 발전의 경우 땅속 깊은 곳의 열로부터 발생한 증기를 이용해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요. 화산지대의 경우 열수로부터 나오는 증기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포항과 같은 비화산지대에서도 지열 발전이 가능한데요. 바로 열수가 아닌 직접 주입한 물로 증기를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EGS 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 땅속 깊숙이 물을 주입하기 위해 높은 압력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단층의 자극이 가해지고 이를 수리 자극이라고 합니다. 이 EGS 방식의 지열 발전을 위해서는 두 개의 구멍을 파야 합니다.
이를 통틀어 지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열 발전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포항 지진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열정을 만드는 굴착 과정에서 흙탕물 누수가 일어나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 사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후 고압으로 물을 주입하며 수리 자극이 발생해 단층면 상에서 미소 지진이 발생했으며 시간이 지나며 미소 지진의 영향으로 우리가 아는 포항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포항 지진은 수용 가능한 위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용 가능한 위험이란 시스템 자체의 작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안고 갈 수 있는 위험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럼 저희가 어느 부분에서 수용 가능한 위험이라고 보았을까요? 바로 수리 자극이 가해지는 EGS 방식의 지열 발전에 있어 미소 지진 발생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소 지진의 영향으로 규모 5.4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수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 또한 지진 발생에 기여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수리 자극에 의한 미소 지진의 규모가 기준치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수리 자극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수 확인 과정에서 활동 중인 단층이 관측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우선시해 지진 위험 검토 과정을 생략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당시 주입한 물의 양이나 압력으로 보았을 때 해당 규모의 지진을 일으키기에는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진실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찰스 페로는 복잡한 시스템의 속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정상사고라고 명명했습니다. 포항 지진 또한 정상사고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과 경주 지진의 여파로 포항 지진을 일으켰던 단층에는 이미 자연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축적된 상태였습니다. 이 단층에 물이 흘러들어가며 임계 응력 상태에 달했고 이어지는 미소 지진의 영향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규모의 커다란 지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포항 지진은 에너지 측면에서 경주 지진에 비해 4배나 낮았지만 피해 현황은 훨씬 광범위하고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포항 지진이 도심에서 발생했고 발생 깊이가 얕았기 때문입니다. 경주 지진의 6배 수준인 850억 원의 경제적 피해 및 수능 일주일 연기와 같이 사회적 피해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유형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신적 피해입니다. 당시 지진 피해를 경험한 주민 중 40% 이상이 불안, 불면증, 우울증을 동반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포항 지진 피해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특히 여성, 고연령대, 흥해읍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본진이 흥해읍 부근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 강도가 큰 만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연령층의 경우 신체 기능이 쇠퇴로 주거 이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고연령층이 주로 겪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환경 변화 부적응 증후군이 있으며 고연령층의 주거 이동이 건강 악화나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노후 아파트 및 연립단지 거주민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건물의 내진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1층이 기둥으로만 구성된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지진 피해에 더 취약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전문가에게 주택의 파손 정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가시화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민관군 차원의 대처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의 인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재난 피해 협동조사단을 운영했습니다. 또 대도 중학교 등 9개 장소에 이재밀 실내 구호소를 설치했으며 이곳을 중점으로 심리지원 상담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이외에도 주거 및 의료 지원, 군인의 대민 지원 등 여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포항 지진 발생으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 2020년 4월 1일부로 포항 지진 특별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에선 지진이 서울 중심부에서 일어났어도 법의 제정이 늦어질 것이냐는 의견이 제기되며 지역 차별, 지역 간 갈등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포항 지진과 같은 인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했어야 했을까요? 저희는 위험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다시 설계하며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먼저 지진 위험평가 단계입니다. 당시 지열발전 사업 과정에서 지질계 관리 및 지질 분석이 부실했습니다. 또한 미소 지진의 규모만을 확인해 빨간색, 주황색, 녹색으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신호등 체계는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식의 적용 자체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소 지진의 규모가 기준치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지하지 않았다는 점과 단층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지진 위험성 검토 과정을 생략했다는 점에서 위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계해 보았습니다. 여러 요인 중 미소 지진만을 분석하는 신호등 체계 대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다변수 공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변수 공식에 대해 소개하는 논문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도 게재되었는데요. 물 주입 후 경과 시간, 지열발전소 부지에 작용하는 지체 구조 응력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포항 지진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다변수 공식이 앞으로의 지진 예측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소 지진 규모가 기준치를 초과 시 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위험 상황을 공론화하여 위험 평가가 시민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 관리 단계입니다. 먼저 해외 위험 관리 대책을 한국화하는 방법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진 전용 방제 지도인 해저드 맵을 만들고 시민에게 공유합니다.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EBB로 대표되는 지진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고 미국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NEHRP라는 지진 위험 축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항 지진 사례 자체에 집중한 위험 관리 재설계입니다. 포항 지진 당시에는 내진 관리 체계가 미비했고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소재가 불분명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재설계하여 먼저 내진 보강 시 세금 및 융자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안전 책임 체계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고 피해 복구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재난 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위험 소통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선 공동재난대책 특별기구를 조직하여 중앙과 지방, 전문가와 시민을 모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 지진 당시엔 전국과 지역을 매개하는 사회운동이 미미했고 포항 외부와의 연대를 위한 실질적 통로 또한 부족하여 갈등의 지역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진 발생 당시 시민사회의 대응 영역이 피해 보상, 지진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국한되어 한정적인 역할만을 수행했습니다. 포항시의 소송 안내 질의응답지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됨으로 인해 시민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으며 이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소결입니다. 저희는 포항 지진 사례를 원인 피해 대처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원인에서는 정상사고가 일어날 확률과 그 피해를 정량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위험 범위 내에서 오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규모에 있어서는 신체적, 경제적 차이로 인해 같은 상황 내에서도 사회적 취약 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처 측면에서는 위험의 탈지역화로 인해 포항 지진이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정부 및 시민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탈정상 과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험사회 속 저희는 성찰적 근대화라는 개념에서 위험에 대처하고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는 단서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는 근대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 근대화를 이룬 인류의 성찰과 그 안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인지 및 제한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한 각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가는 효과적인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기업은 사회적 가치평가에 있어서 정치적 입지나 이윤 등 특정 가치에 편향되지 않고 위험 요소를 인지한 채로 사업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안정성 검증 절차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을 또한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은 주변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를 대비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각 주체들의 노력을 통해 확장된 동료 공동체를 달성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새로운 위험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위험 거버넌스와 대응책 마련에 있어서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자, 정치인, 시민 모두의 협력과 더불어 분야별 융합이 더해진다면 비로소 위험 사회 속 성찰적 근대화 사회로의 도약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다른 나라의 지진 관련 민간지 중 국내에서 수용할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지열 발전의 아이러니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극복하려면 성찰적 근대화 외에 또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8-11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지리교육과 이지훈, 국제학부 조성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일하기 싫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펜하이머의 두 번째 선택,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가에 대해 발표할 고은안을 김대원, 백주환, 조수빈입니다. 저희는 플레이어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한창입니다. 여러분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과학자들입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타개할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현관문을 열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땅바닥에 편지 하나가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교전 중인 지역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군인들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전투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위해서라도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답장 요망. 편지 하단에는 정부의 공식 마크와 함께 암구어로 어느 연구소의 위치가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정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의 개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이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따라가 봅시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를 밝히고 핵무기 원리와 장단점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볼 문제를 제시하고 참고 문헌과 역할 분담을 설명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 다들 보셨나요? 영화는 일간 공통 동영상에서 살펴보았던 맨해튼 프로젝트를 다루며 핵을 개발한 오펜하이머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핵 무기를 개발해야 하는가? 영화를 보며 떠오르는 의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만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거대 과학의 맥에서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언제든 또 다른 형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가 질문에 답하기 앞서 핵무기의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자료 이름으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융합이란 태양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구현할 가장 유력한 핵융합은 DT 핵융합입니다. 중소소와 삼중소소가 융합되면 헬륨과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핵분열의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중성자가 우란이 원자에게 충돌하게 되면 원자에게 쪼개지게 되는데 이때 결손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열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므로 이 에너지를 활용해 효과적인 무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핵무기를 가졌을 때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핵무기를 가졌을 때 가장 강력한 장점은 국가의 안보를 수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론 중에 게임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실 수 있는데 이때 게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무슨 컴퓨터 게임 아니면 보드게임 이런 게임을 말할 때의 게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어떤 선택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서로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풀어 설명하자면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결단에 직면한 사람들이 그 결단에 직면한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이며 또한 그 결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알아보는 이론이 게임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만 해서 다소 아직까지 생소하게 여겨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예시인데 아마 게임 이론은 처음 들어보셔도 죄수의 딜레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두 범죄자가 서로 사이좋게 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범행이 붙잡혀서 결국 서로 연락을 할 수 없는 분리된 공간에 갇혀서 따로따로 취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두 범죄자들은 각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자백을 할 것인지 혹은 자백이 아니라 묵비, 즉 침묵을 선택하고 자신의 공범과의 의리를 지킬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각 선택에 따른 결과가 지금 보고 계시는 표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표를 보시면 척 봐도 범죄자 1, 범죄자 2 둘 모두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고 1년만 하는 것이 물론 사회 전체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사회에 나오는 것이 또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범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둘 다 1년씩만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1년을 사는 것보다 아예 안 살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여기 남성분들도 계신데 군대 1년 6개월 갔다 오는 거 굉장히 싫은데 1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년보다는 0년이 더 높은 메리트로 느껴지고요. 또한 침묵을 선택했을 때는 최악의 경우에는 징역 20년입니다. 하지만 자백을 했을 때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최대 10년까지만 징역을 살고 나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이론의 결론에서는 결국 두 명의 범죄자 모두 자백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 게임 이론의 결론이 됩니다. 또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이 문제를 현실에 적용해서 생각을 한다고 해도 만약 제가 두 명의 범죄자 중 한 명이라고 한다면 저 말고 다른 범죄자가 자백을 할지 묵비를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제 입장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둘 다 사실은 범죄자 사이인 마당에 범죄자들끼리 그렇게 엄청난 의리가 있다는 것도 사실 기대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지금 게임 이론에서 나타난 결론과 마찬가지로 두 범죄자가 모두 자백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곤 한다라는 것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제 이와 동일한 이론을 핵무기의 경우에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편의상 두 개의 국가가 있다고 하고 이 두 개의 국가가 각각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보유하지 않을 것인지에 따른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지금 표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핵무기를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실물로서의 핵무기만을 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핵무기를 원하는 곳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은 A 국가와 B 국가가 모두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 이때 해당하는 상호확증 파괴라는 말이 조금 눈에 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아마 생소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두 나라가 모두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상호, 즉 서로가 서로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된 상태다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도 아까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두 범죄자가 묵비를 선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두 국가가 모두 핵무기를 미보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때야말로 우리 모두가 정말 바라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상주의적인 생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택했다가 상대 국가만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자국의 안전을 스스로가 보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각 국가는 스스로가 원하든 혹은 원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안보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보유를 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앞서 봤던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두 범죄자가 모두 자백을 하고 사이좋게 징역 10년씩 살고 나온 것처럼 결국 어쩔 수 없이 상호확증 파괴 하에서의 평화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두 개의 국가만 있다고 가정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두 개의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닌 훨씬 더 많은 국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네, 이렇듯 핵무기는 국가와 자국민을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는 되레 자국민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 그리고 외교적인 위험을 함께 수반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그럼 앞에서 설명했던 핵무기의 원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DT 핵융합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이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중수소가 몸에 유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산소와 반응하면 물의 형태를 변하여 호흡 및 피부 접촉 등을 통해 몸에 머무는데 이 경우 삼중수소와 일반적인 물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와 체액에 머무는데 이때 몸의 염색체를 공격해 이상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삼중수소는 방사선 관련 작업을 하는 종사자의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신체 내의 삼중수소가 체액을 따라 유동하기 때문에 전신이 피폭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종사자가 피폭된 경우에 약 20에서 40% 정도가 삼중수소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제재가 있습니다. 국제조약을 통해 핵 확산이 방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여러 제재가 가해집니다. 대표적인 예인 북한은 오랜 기간 대북 경제 제재를 겪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에 안보리 결의안으로 총 87.2억 달러의 대중 수출, 총 40억 달러의 대중 수입에 손해를 보았습니다. 90% 이상의 수출 제한으로 외화 벌일에 차질이 생겨 사이버 금융 공격, 어업권 판매, 밀수입 등 불안정한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적 구조가 제재에 덜 취약하게 진화했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이른 핵 교류로 인해서 관련 기술이 뛰어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70년대부터 대대적인 핵 무기 보유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유엔 관련 기관에서 회원국 자격 보류,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한 신규 투자 금지, 은행 대출 금지, 그리고 미국의 압력으로 200개의 기업 철수 및 차관 상환 연장 거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경제 제재를 무시하지 못했기에 스스로 핵 무기 포기를 선언하며 1993년에 핵 무기 해체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의 한계는 분명하며 외교적 협상이 이루어질 시 효과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핵 개발을 진행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미국과 외교적 합의를 이루어 제재가 빠르게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방국인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된 위협을 정작 가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자 여러분, 충분한 고민을 하셨나요?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책상에 앉아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이메일 2통이 동시에 도착합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과학자 둘이 각각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자네에게도 정부의 편지가 도착했겠지. 난 정부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네. 핵무기는 누가 먼저 쏘느냐의 싸움이지 않나? 생계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나는 핵무기 개발에 자원할 것이네. 자네도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길 기대하겠어. 여러분은 자아미미를 엽니다. 정부는 드디어 머리가 동겐가? 핵무기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이들이 피해를 입겠는가? 정부가 말하는 그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종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런 끔찍한 프로젝트에 참가할 생각이 없어. 자네도 그렇겠지. 다른 과학자들도 설득해야만 해.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죽음이자 세상이 파괴자 오펜하이머. 당신은 이번에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것입니까? 선택의 시간입니다.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시는 분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가 우린 전쟁에서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개 개인의 신념이 국가의 안위보다 중요합니까? 핵 개발은 일개 개인의 신념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핵무기 개발을 거부한 당신을 칭찬하기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핵무기가 없어진 날이 모든 국가의 해방의 날이야. 자네는 좋은 선택을 한 것이야. C는 그렇게 당신을 독려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그 뒤로 당신을 한 번 찾아왔을 뿐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현실이라네. 그리고 자네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어. 과학자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때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했군. 자네가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서야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겠지. 과연 그럴까요?
기대와 불안 속에서 시간이 흐릅니다. B는 핵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해 핵무기는 초화됩니다. 슬퍼하는 민간이 황폐화된 토양,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국가가 생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또한 핵무기 개발에 돌입하였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며 세계는 완전히 분열되어 싸웁니다. 그리고 아무도 결말을 알 수 없는 파멸로 향합니다. 게임은 즐거우셨나요? 마지막으로 발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핵무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핵무기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핵무기에는 확실한 안보 보장이라는 장점과 과학적 그리고 외교적 위험이라는 단점이 양면적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또는 개발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가? 논의 끝에 저희는 외교적 안보라는 필요성 그리고 윤리적 시비라는 당위성의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을 긍정하기도 또는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제적 공조와 사회적 담론이 요청되는 문제임에는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물으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핵무기를 개발하시겠습니까? 이하는 참고문헌과 역할 분담입니다. 여기까지 일하기 싫어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딩 둘과 춘식이 하나라는 조금 웃긴 이름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초딩을 맡은 팀장 김희서, 그리고 박세은, 그리고 춘식이를 맡은 배선익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통영 RC를 통해서 본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목표와 지역사회 적용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초딩 둘과 춘식이 하나의 박세은, 김희서, 배산익입니다. 여러분 혹시 ESD와 RC 둘 중 하나라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첫 번째 슬라이드인데도 생소한 단어가 많죠. 우선 ESD는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 모델이고 RC는 그 교육기관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진행하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저희는 자정진 4강 임유세와 공존의 핵심인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주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지속가능 발전과 SDGs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DGs의 개념에서 파생되는 ESD와 RCE의 개념에 관해 소개해 드린 후에 통영 RCE의 ESD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통영의 ESD 프로그램에서 도출한 인사이트를 토대로 한 ESD의 지역사회 적용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고안한 동대문구 맞춤형 ESD 프로그램의 효과와 발전 방안을 분석한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입니다. SDGs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자로 2015년 UN 총회에서 193개국 대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채택한 안건입니다. 이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UN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SDGs는 사회문화적 관점, 경제적 관점, 환경적 관점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표를 토대로 SDGs는 지속가능성의 3대 축인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봉존의 세 가지 영역을 아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ESD와 RCE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D는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약자로 말 그대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SDGs를 달성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교육인데요. SDGs의 3대 축을 따와 크게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관점의 세 가지 영역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ESD를 실행하는 핵심적인 기관이 바로 RCE인데요. RCE는 Regional Center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약자로 지속가능 발전교육 센터를 의미합니다. 특정 도시가 UN 대학의 RCE 지정을 받게 될 경우 도시 내 RCE 센터가 설립되고 이후 센터는 ESD 확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RCE는 ESD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ESD를 진행하며 SDGs를 지역사회 내에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몇 개의 RCE가 있을까요?
한국에는 총 6곳의 RCE가 존재합니다. 한국의 첫 RCE는 경상남도 통영 RCE인데요. 다른 말로는 통영 세자트라 숲이라고도 부릅니다. 세계 8번째 RCE로서 통영 RCE가 지어짐에 따라서 지역 차원의 교육 전환을 기획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통영시를 포함한 6개의 지역이 RCE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통영 RCE에 집중하겠습니다. 통영 RCE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ESD 우수 사례에 수차례 선정되고 경남도지사 기원 표창을 받는 등 그 활동 영역 및 ESD 확산 효과가 가장 크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통영 RCE의 ESD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실제 통영 RCE의 홈페이지입니다. 사업 소개를 보면 통영 RCE의 ESD 프로그램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약 4달간 통영 RCE의 담당자분들과 유무선상의 연락을 통해 각각의 자료를 수집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첫째, 각 사업의 세부 내용은 무엇이며, 둘째, 각 프로그램에서 통영의 어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했고, 셋째, 연계된 ESD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와 넷째, 연계된 SDGs 목표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통영의 ESD는 통영의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학교 ESD, 마을 공동체형 교육인 시민 ESD, 교사, 지도사, 대학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ESD 연수, 해외 RCE와 협업하는 국제협력의 4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각각을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기준을 토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분석해서 작성한 간단한 표인데요. 순서대로 학교 ESD, 시민 ESD, ESD 연수, 그리고 국제협력 순서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통영 RCE ESD가 SDGs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통영 RCE의 ESD 프로그램들은 다랭이논이나 김춘수 박경리 문학관 등 다양한 지역의 자연 및 예술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피교육자에게 친숙한 학습의 맥락을 제공하고 자신이 지역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통영 ESD의 대부분이 프로그램의 세부 주제를 선정할 때 지역 문제나 학교 현안과 연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이 곧 나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통영의 ESD는 학교 안팎의 교육을 아우르는 평생 교육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확장된 교육을 통해 아동기부터 다져진 올바른 시민 태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영 RCE는 통영에서 ESD 시행을 활발하게 하고 지속적인 ESD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통영 RCE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거점으로서 ESD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학교 교육을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로 연계함으로써 확산적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자연스레 세계의 현안과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는 또한 통영의 ESD가 달성한 SDGs 목표를 다음과 같이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통영 RCE의 ESD가 달성한 SDGs 목표의 정량적 분석을 나타냅니다. 이를 오른쪽과 같이 ESD의 3가지 부문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통영 RCE는 사회문화적, 환경적 관점의 ESD는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었으나 경제적 관점에서의 ESD는 원활히 실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회문화적 관점의 교육 목표와 환경적 관점의 교육 목표가 전체 수치상은 비슷한 정도로 구현되고 있지만 실제로 구현되는 목표의 종류를 볼 때 사회문화적 관점의 교육 목표는 SDGs 4, 10의 2가지, 환경적 관점의 목표는 SDGs 6, 7, 13, 14, 15의 5가지만 구현되고 있어 환경적 관점의 목표가 조금 더 다양하고 충실하게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적 ESD의 분포는 왜 나타난 것일까요? 저희는 이것이 통영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산, 바다와 같은 자연환경과 김춘수 문학관, RCA 센터 등의 문화적 인프라를 활발히 활용한 결과 자연적 관점과 사회문화적 관점의 ESD의 실행은 활발해진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관점의 ESD의 시행이 소홀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관점의 SDGs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발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서 분석한 ESD의 장점과 한계점을 토대로 ESD의 지역사회 적용 방안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통영 RC에서 마찬가지로 첫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둘째,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SDGs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ESD의 실행 최적 지역은 동대문구였는데요. 우선 동대문구의 지역 특색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재정자립도 하위 50%에 속하는 14개 구 중 다문화 가정의 증가율이 7%로 가장 높고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등 관련 지원이 활발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바탕으로 동대문구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점의 ESD를 제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의 지역사회 자원은 다음과 같이 청량리 전통시장, 서울 양령시장 등 다양한 자원이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지역 특색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ESD를 고안해 보았습니다. 우선 학교 ESD의 경우 다음 5가지를 제안합니다. 특징적인 것 2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대문구 청소년 다문화 캠프입니다. 저희는 초중고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과 만나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시청 및 토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실제 학교 생활에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컨텐츠로 제작, 배포하는 방학 캠프를 구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ESD의 핵심 내용은 인권, 문화적 다양성, 교육 기회의 보장으로 SDGs 4, 10, 16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해 전통 시장만의 특색을 고민해보고 이를 통해서 마트와 차별화할 수 있도록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시장의 특색을 반영해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굿즈 등을 판매하는 마켓을 열어 연말에 모인 기부금으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SNS를 통한 조직적인 홍보 등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이는 시장 경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업의 지속 가능성, 빈부격차 완화 등 다양한 ESD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SDGs 1, 8, 9, 12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시민 ESD의 경우 다음 2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중 동대문구 주민 건강 지킴 프로젝트는 유아부터 일반 시민까지 양령시장의 한방박물관 문화체험을 통해 약재의 종류와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 맞춤형 체질 정보를 제공받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방 소화제 만들기 등 시민 참여 행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저소득층 대상 무료 한방 진료를 통해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빈부격차 완화, 건강과 식품,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이라는 ESD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SDGs 1, 3, 12를 만족합니다. 마지막 ESD 연수는 학교, 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 전문가 연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는 교육 기회의 보장과 평생 교육이라는 ESD를 아우르며 SDGs 4를 만족합니다. 이제 저희가 구상한 동대문구 맞춤형 ESD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효과 예측을 위해 저희가 구상한 동대문구의 ESD가 달성한 SDGs 목표를 통계 처리해 보았습니다. 왼편의 그래프는 동대문구 ESD가 달성한 SDGs 목표의 정량적 분석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오른쪽은 이를 SDGs의 부문별로 나눈 것입니다. 앞선 통영의 통계와 비교해보면 왼측에 있는데요. 저희가 제안한 동대문구의 ESD 프로그램은 사회문화, 경제, 환경적 관점의 SDGs를 비교적 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동대문구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청량리 전통시장 등의 경제 관련 지역 자원을 통해 경제적 관점의 ESD를 비교적 원활히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ESD의 방안과 더불어 미래의 발전 방안 또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파생하였습니다. 통영에서는 세자트라 숲, RCE가 ESD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만 동대문구의 경우 아직 ESD 전담 RCE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ESD의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저희는 동대문구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약 3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ESD에 대해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의 32%, 학부모의 12%, 교사의 84%가 안다에 투표했습니다. 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 중 어떠한 경로로 ESD를 알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학생의 82%는 수업을 통해, 학부모의 92%는 기타, 교사의 95%는 대학 교육 및 관련 연수를 통해서 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ESD를 실제 수업이나 연수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학부모의 경우처럼 ESD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따라서 ESD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 및 연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저희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ESD의 문제점에 대한 주관식 응답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학생의 경우 ESD의 정의 자체를 모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는 ESD가 대부분 교과 수업 내용 안에서 일회성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사의 경우 ESD를 위한 시간 확보가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과 방과 후 활동 시간에 SDGs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수업 모델이 필요하며, RC나 민간 단체에서 교육 전문가를 학교에 파견하여 교육 목표를 구체화하고 교사들과 협업하며 전문성을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의 토대이자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핵심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세가 지속가능한 교육세로 명명되는 날까지 저희가 제안한 ESD를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교육이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